만약 다리에 힘이 빠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며 피로감이 늘어간다고 느낄 때 그 회복의 시작이 헬스장도 약도 아닌 우리 집 부엌에서 비롯된다고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알고 보면 놀라울 만큼 가까운 식재료들이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특정 식품을 알맞은 시기와 조합으로 섭취하면 단 12시간 만에 신경과 근육의 기능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3년 임상영양학 전문가들에 의해 보고된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나이가 들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건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예전에는 활동량이 줄고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근육이 서서히 줄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 신경과학계에서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희망적인 해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근육이 아예 사라졌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뇌와 근육 사이에 연결이 끊어진 상태일 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40대 중반 이후부터 운동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세포, 즉 운동뉴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하체 근육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드러나기 쉽다고 합니다. 이 연결이 약해지면 전기 신호 자체가 줄어들고 그 결과로 근육이 충분히 수축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근육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의자에서 일어설 때 이유 없이 휘청거리거나 생활 습관은 그대로인데도 다리의 피로가 쉽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럴 경우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니라 신경의 연결 자체가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핵심은 바로 척수입니다. 척수는 단순히 지시를 전달하는 통로가 아니라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한 신호 중개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을 수십 명의 숙련된 작업자라고 가정해보세요. 이들을 움직이는 지휘자가 바로 신경계입니다. 그런데 지휘자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장치가 약해지면 아무리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이 장치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다시 모든 작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연결 부위, 즉 신경근 접합부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은 신호체계를 되살리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입니다. 특정 아미노산, 비타민 B군, 그리고 아세틸콜린 전구체 등은 단 몇 시간 만에 이 연결을 복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음식이 바로 이 작용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영양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은 단순히 고단백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신경계가 신호체계를 다시 구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을 직접 제공합니다. 결국 이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단지 근육을 키우는 것 이상의 변화, 즉 근육을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전환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작정 근육을 늘리려 하기 전에 지금 내 신경이 내 몸에 남아있는 근육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근육의 양보다도 그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 신호의 질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작동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 중 하나인 아미노산 바로 로이신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로이신은 근육의 힘을 결정짓는 분자 수준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새로운 시각이 내 몸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배워보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바로 과학적 지식을 실제로 내 몸에 적용하여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직후 우리 몸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신호를 감지하려 합니다. 이 신호는 단순히 열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어떤 활동을 준비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분자 수준의 지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로이신은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로이신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로 우리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보충용 영양소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로이신은 아나볼릭 트리거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이는 세포에게 지금부터 성장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결정적인 열쇠라는 뜻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로이신은 mTOR이라는 세포 경로를 직접 자극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mTOR은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거나 회복시키는 지휘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며 실제로 이 경로가 제대로 작동해야 근육이 생성되고 유지됩니다. 비유하자면 mTOR이 근육을 짓는 내부 스위치라면 로이신은 그 스위치를 직접 누르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대한영양학회지에 2011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라도 로이신이 풍부한 단 한 끼의 식사만으로도 mTOR 작용이 활성화되어 근육 단백질 합성이 촉진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성장 자극에 덜 민감해지는 특성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로이신은 그 저항을 뚫고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이내에 그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몇 안 되는 영양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혹시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에 무거움이나 힘 빠짐을 느낀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문제는 단백질의 양이 아니라 신호를 주는 질이나 섭취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의 분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단백질은 섭취하지만 실제 근육 성장을 촉진할 만큼의 로이신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언제 어떤 식품을 선택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첫 식사를 로이신이 풍부한 음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로이신 공급원은 계란, 소고기, 닭고기 등 다양한 동물성 단백질이며 특히 흡수율이 뛰어난 것은 바로 유청 단백질입니다. mTOR을 활성화하고 근육 회복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2.5에서 3G주 정도의 로이신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는 약 25에서 30개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해야 얻을 수 있는 양입니다. 좀 더 빠른 방법을 원하신다면 분리 유청 단백질인 아이솔레이트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제품은 로이신을 비롯한 필수 아미노산이 이상적인 비율로 들어있어 빠르게 근육 회복이 필요한 고령자나 운동선수들에게 임상 현장에서 꾸준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백질의 역할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섭니다. 로이신이 풍부한 식사를 할 경우 뇌와 근육 사이에서는 단순한 성장, 그 이상의 생리학적 대화가 다시 시작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대화의 시청자인 당신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경계와 근섬유 사이에 끊겼던 연결이 다시 이어지고 이 생물학적 대화가 빠르게 재개될수록 다리는 더욱 안정되고 힘차며 생기 있는 감각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뇌가 근육에 움직여라는 명령을 전달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로이자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아세틸콜린을 더 빠르게 보충해주는 특정 음식들이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내용이 내 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면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몸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이를테면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한 걸음을 떼거나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뇌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곧바로 근육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형태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세틸콜린입니다. 이 물질은 뇌의 신호를 근육의 실제 움직임으로 바꾸는 정확한 전달자이며 신경과 근육 사이에 실질적인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육이 제때 반응하지 않거나 지연되거나 때로는 전혀 움직이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물질을 생성하는 능력과 수용체의 민감도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이 될수록 조금만 움직여도 균형을 잃거나 반응이 느려지는 현상이 빈번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과학은 흥미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세틸콜린의 전구체인 콜린이라는 영양소를 섭취하면 신호 전달 기능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11년에 발표된 국내 영양학 연구에서는 식사를 통해 콜린 섭취량을 늘릴 경우 특히 뇌가 운동을 조절해야 할 상황에서 6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아세틸콜린 합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작용을 유도하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계란입니다. 특히 노른자는 천연 콜린의 보고로 달걀 2알만 섭취해도 약 300mg 이상의 콜린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콜린이 아세틸콜린으로 전환되어 근육 제어, 기능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활용 가능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걸을 때 다리가 떨리거나 갑자기 중심을 잃고 불안해지거나 반응이 느리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다면 이 단순한 아침 습관을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30분 전쯤 달걀을 섭취하고 가능하다면 유청 단백질이나 카오타게 치즈처럼 로이신이 풍부한 단백질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이 시점이 중요할까요? 바로 잠에서 깬 직후 아세틸콜린의 합성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몸은 가장 많은 움직임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운동 뉴런이 영양 자극을 받아들이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한 뒤 계단을 오를 때 혹은 산책을 할 때 유난히 몸이 가볍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추신경계가 더 정확하고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콜린의 작용은 단지 근육을 돕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뇌와 다리 사이에 통신망 자체를 강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며 몸 전체의 명령 전달 체계를 개선시킵니다. 혹시 계란을 드시지 않거나 식물성 식단 위주로 드시는 분들이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대두 같은 채소에도 다른 형태의 콜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흡수율과 변환 효율 면에서 계란 노른자가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과학적 결론입니다. 더 나아가 아세틸콜린은 단지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데만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 등 뇌기능 전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뇌 속 아세틸콜린이 회복되면 몸의 움직임뿐 아니라 생각의 선명도까지 되살아나며 활기찬 노년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인 혈류와 다리 근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더불어 혈류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이 음식은 혈관성 치매나 만성 피로에 대한 연구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보다 힘을 되찾고 싶고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이 내용은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할 지식은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도구로 쌓여갈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을 보내야 하는 정원용 호스가 중간에서 꼬여 있거나 눌려 있다면 아무리 땅이 기름지고 햇볕이 잘 들어도 식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우리 다리 속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로 가는 동맥과 모세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혈관 반응성도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산소 공급, 영양 전달, 노폐물 배출이라는 세 가지 필수 과정이 모두 방해받게 됩니다. 결국 이런 변화는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로해지거나 움직임이 둔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면 근육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혈관 확장을 조절하는 핵심 분자가 바로 일산화질소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 내피세포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혈관을 넓히고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생성은 식사 내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때 주목할 식품이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에는 식이성 질산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에서 일산화질소로 변환되며 혈관 확장을 도와줍니다. 2015년 한국은경생리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가 비트 주스를 섭취한 후 몇 시간 안에 다리 근력이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효과는 특히 균형 유지와 낙상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리 측면 근육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걸음 속도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같은 실제 동작에서도 측정 가능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10분에서 20분 전 중간 크기의 비트를 한두 개 먹거나 비트 주스를 250에서 300ml 정도 마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질산염이 일산화질소로 변환되기 시작하며 혈관이 확장되면서 근육으로 향하는 혈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더 큰 효과를 원한다면 20분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 천천히, 자전거 타기, 부드러운 스트레칭 등이 해당됩니다. 실제로 신체 활동 자체가 일산화질소 생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미 식사를 통해 질산염을 섭취한 상태라면 이러한 운동이 그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 마치 꼬인 호스를 펴고 압력을 조절해 물이 고르게 흘러가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비트는 혈당 부담이 비교적 낮은 편이며 운동 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에너지 개선 효과가 단점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물론 비트의 당 성분이 걱정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다른 채소와 함께 조합하여 섭취하면 혈당 반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정보가 당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느껴졌다면 이 주제를 계속해서 학습하는 것은 분명 자신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전달하는 목적은 결코 어렵게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깊이 있게 다루되 누구나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모든 내용은 궁극적으로 신체의 힘, 에너지, 자율적인 움직임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근력 저하와 관련된 또 하나의 오해, 바로 만성염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채소가 몸 안에서 조용히 근육을 약화시키는 이 숨겨진 염증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이 만성염증은 마치 조용히 울리는 배경음처럼 우리 몸 안에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증이란 외상을 입었을 때 생기는 급성 염증이 아닌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전신에 걸쳐 서서히 근육 기능을 떨어뜨리는 만성 염증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이 염증의 영향을 매우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아주 낮은 수준의 염증일지라도 근육 재생 능력, 근력 회복, 협응력 향상 등에 눈에 띄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발표된 한국노년의학회 연구에서는 염증을 나타내는 지표인
C 반응성 단백질과 인터루킨6 수치가 높을수록 고령자의 근육량과 근력이 낮아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현상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영양 섭취가 적절했던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염증은 단순한 통증의 원인만이 아닙니다. 근육 수축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을 방해하고 근육 단백질을 생성하는 과정까지 방해하며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전체적인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신경계가 근섬유에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과정까지 흐려지게 만들어 근육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염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집 내 냉장고 속 야채 칸에 있는 초록색 잎채소들이 그 해답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루꼴라, 근대갓 등 대표적인 잎채소들은 단순히 영양이 풍부한 것을 넘어서 염증을 완화하는데 탁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들에는 폴리페놀 엽록소, 마그네슘, 질산염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속의 염증 반응 경로를 억제하고 균형을 회복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케일과 갓에 풍부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IL-6, TNF와 같은 사이토카인의 작용을 직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퀘르세틴이 많은 식품을 매일 꾸준히 섭취할 경우 2주에서 4주 사이에 염증 수치가 완화되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효과는 가벼운 운동과 병행할 때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은 아침 식사에 잎채소 1컵 분량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왜 아침이 중요하냐고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즉 하루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중심축이 바로 아침 시간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겸작용이 뛰어난 채소를 섭취하면 면역과 호르몬의 균형을 잡는데 훨씬 더 유리한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지용성 영양소들, 예를 들어 비타민 K나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름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두르거나 아보카도와 함께 곁들이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여기에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를 조금 더하면 영양소의 활용도는 더욱 올라갑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진통제처럼 즉각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일에서 14일 정도만 꾸준히 섭취해보면 다리의 묵직한 느낌이 서서히 줄어들고 회복 속도도 눈에 띄게 향상되며 에너지 또한 한결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는 영양이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신호는 면역계에 지금은 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고 몸이 스스로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조율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 안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만성염증은 단지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직접 방해하고 단백질 합성 과정도 차단하며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전반적인 근육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신경계가 근육에 명확한 지시를 보내는 능력까지 흐려지면서 실제로 근육이 남아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만성염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해결책 중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답은 바로 냉장고 속 푸른 잎 채소에 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루꼴라, 청겨자, 비트잎 같은 초록잎 채소들은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서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매우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이 채소들에는 폴리페놀 엽록소, 마그네슘, 식이성 질산염 같은 강력한 한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몸속 염증 경로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케일이나 겨자잎에 풍부한 퀘르세틴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은 염증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물질인 IL-6와 TNF의 작용을 직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퀘르세틴이 풍부한 채소를 매일 꾸준히 2주 이상 섭취했을 경우 염증 수치가 2주에서 4주 사이에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이 효과는 가벼운 운동을 함께 병행할 경우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과학적으로 간단한 방법은 하루의 첫 식사에 초록잎 채소 한 컵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에 이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 속에서 아침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면역과 호르몬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면 하루 전체의 회복 속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소들의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올리브유, 아보카도처럼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K나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한겸 성분의 흡수율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레몬즙이나 사과식초 한 스푼을 곁들이면 영양소의 흡수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 식품들은 소염제처럼 즉각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10일에서 2주만 꾸준히 섭취해도 다리의 묵직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회복력과 에너지의 안정감 다리, 근력의 회복을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며칠 안에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영양소가 단지 연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조절 신호를 보내는 정보로 기능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신호는 면역계에 지금은 과잉 반응하지 말라고 알리고 회복과 재생의 방향으로 몸 전체를 이끕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식사의 타이밍이 다리 근육과 회복 속도를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 힘을 되찾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해진다는 말, 낯설게 들리실 수 있지만 과학은 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할 때마다 몸에서는 근육 단백질 합성이라는 생물학적 과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이 작용은 상처난 근육을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몸이 지금 다시 성장하자는 신호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이 신호에 대한 반응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아나볼릭 저항성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몸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그 효과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더라도 젊을 때처럼 근육 회복에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특히 다리와 하체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하루에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텍사스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점심, 저녁에 거의 비슷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은 저녁 한 끼에만 단백질을 몰아서 먹은 그룹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2%는 장기적으로 근육 유지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 이런 분산 섭취가 더 효과적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몸은 근육을 성장시키는 자극을 받게 되고 이러한 자극이 하루 종일 끊기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루 3번의 균형 잡힌 식사는 3번의 근육 성장 기회를 만드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마친 후 30분에서 60분 이내에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작용은 훨씬 더 강력해집니다. 이 시간은 과학적으로 아나볼릭 윈도우라 불리며 근육세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여 아미노산을 빠르게 흡수하고 조직 복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몸이 지금이야 라고 외치는 창구인 셈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전략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하루의 첫 식사, 즉 아침에 양질의 단백질을 30g 이상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릭 요거트에 햄프시드와 블루베리를 곁들인 메뉴 혹은 달걀 3개와 함께 볶은 시금치, 렌틸콩을 담은 식단은 이상적인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산책,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등 어떤 형태의 운동이든 끝낸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한 식사나 간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파우더와 바나나를 섞어 만든 스무디 또는 올리브유를 더한 견과류와 병아리콩 샐러드 같은 메뉴가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이때 탄수화물은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는데 인슐린은 영양소가 근세포 안으로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그 결과 아미노산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점은 저녁 식사에 단백질을 과도하게 몰아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한 끼 식사에서 근육이 실제로 흡수해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은 보통 30-40g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자 하지만 그 이상 섭취한 단백질은 근육으로 쓰이지 않고 저장되거나 에너지로 소비되기 쉽습니다. 즉, 식사의 타이밍과 분배를 최적화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행동 신호를 보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전신의 활력을 지켜주는 하나의 활성장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의 문을 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온 일산화질소의 역할에서부터 영양 섭취의 타이밍까지 모든 것은 결국 다리의 힘과 에너지, 그리고 몸 전체의 회복력을 바꾸는 데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닌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천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 시점까지 이 내용을 따라오셨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첫걸음인 알아가는 과정을 이미 마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12시간처럼 짧은 시간 안에도 우리의 몸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다리의 힘을 되찾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생리학적 관점에서 봐도 우리 몸이 지닌 자연적인 회복 메커니즘과 협력하면 놀랍도록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과학적 개념들을 간단히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일산화질소는 다리 쪽으로의 혈류를 활성화시켜 산소 영양 에너지를 필요한 조직에 정확히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흐름이 막히면 근육은 단순히 활동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는 특히 농축된 파우더 형태로 섭취할 경우 일산화질소 생성을 빠르게 증가시켜주는 탁월한 자연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섭취 후 몇 시간 이내에 다리의 혈류량과 근육의 반응성이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혈관 안쪽의 내피세포는
근육에 산소를 전달하는데 필수적인 경로인데 이 통로를 활성화시키는 데 비트는 매우 유용합니다. 게다가 질산염이나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도 이 경로를 다시 열어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리 근육 중에서도 측면을 이루는 섬유들은 나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 중 하나이지만 이들이 혈류 영양신경의 자극을 받으면 매우 빠르게 반응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리작용이 아니라 장과 근육 사이의 깊은 연결성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지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뇌와 근육 간의 소통 그 자체를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트가 장내 미생물과 상호작용한다는 점 역시 이 메커니즘을 뒷받침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식사의 타이밍과 신체 활동의 조화입니다. 이렇게 조절된 식사 습관은 아나볼릭 저항성 현상, 즉 근육이 단백질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를 방지하고 근육 생성 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공통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할 능력을 이미 갖고 있으며 필요한 것은 그 능력이 작동할 수 있는 타이밍과 자극을 적절히 제공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간단한 실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비트를 활용한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릭 요거트나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함께 더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스무디를 마신 후 가볍게 15분 정도 걸으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관은 정돈되고 일산화질소 생성이 촉진되어 근육으로 가는 신호체계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 30분에서 60분 이내에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과학적으로는 단 하나의 영양소 짧은 산책, 정확한 타이밍의 식사만으로도 몸의 기능과 감각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이 확인되어 왔습니다. 특히 다리는 단순히 걷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전신의 대사를 반영하고 활력을 전달하는 신체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다리 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전체적인 활력과 삶의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다리의 힘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 움직임이 유연해지는 경험, 신체의 안정감과 내면의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되돌아오며 이전보다 훨씬 나다운 삶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직접 이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당신의 몸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과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단지 생존이 아닌 몸과 마음과 인생을 함께 변화시키기 위한 과학적 도구들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준호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고령자를 위한 지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식품업계는 60세 이후에도 지방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을 심기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매일같이 먹고 있는 4가지 종류의 지방이 관절을 망가뜨리고 혈관을 막으며 다리 근육을 빠르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실제로 전체 고령자의 99% 이상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은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천연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되는 일부 최악의 지방은 심장질환 위험을 35%까지 높이고 무릎의 염증을 48% 증가시키며 단 90일 만에
보행 시 근력까지 41%나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들은 수조 원 규모의 식품 산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가 무심코 먹는 과자 버터, 바른 빵, 혹은 건강식이라 여기는 식사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지방 4가지와 반드시 매일 섭취해야 할 좋은 지방 4가지를 순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방들은 다리 근육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단 몇 주 만에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순서는 해로움이 적은 것부터 가장 해로운 것까지 좋은 지방도 반대로 가장 효과적인 순으로 소개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특히 마지막에 공개되는 최고의 지방은 최근 임상 결과에 따르면 관절 통증을 60%나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며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은 정보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저희는 오랜 시간 동안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창에 숫자 1 또는 좋아요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저희 팀에게는 무엇보다 큰 응원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사랑하는 분들과의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지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쁜 지방 4번째, 크리머 유지방 혼합 크림. 많은 사람들은 아침 커피에 크리머를 넣는 것이 무해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숨어있는 위험한 지방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런 크리머는 단순히 우유에 크림을 더한 수준이 아니라 동물성 포화지방과 점도를 높이는 첨가물 합성 보존제가 함께 들어있어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소화기관이 충분히 분해하지 못합니다. 특히 뜨거운 음료에 타서 매일 마시게 되면 혈관을 굳게 만들고 혈당을 자주 출렁이게 하며 다리 쪽 혈류 흐름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핵심 문제는 이런 지방이 염증 반응과 인슐린 민감도에 미치는 영향인데 60 이후에는 포화 지방을 혈액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수록 락타아제 효소가 줄어드는 특성과 매일 크리머를 섞어 마시는 습관이 겹치면 작은 염증이 반복적으로 쌓이며 면역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부상 회복을 늦추며 중요한 세포 회복 과정까지 더디게 만듭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노년의학 연구 자료에서는 고지방 크리머를 매일 마시는 고령층의 경우 식후 중성지방이 21%가량 더 높게 나타났고 염증 지표로 알려진 CRP가 상승하는 현상도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런 변화는 다리의 뻣뻣함과 쉽게 피로해지는 느낌과 맞물려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지방을 꾸준히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 문제와 심장 관련 질환 위험이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이라는 문구가 적힌 제품조차 진한 유제품 성분이나 농도를 올리는 원료가 포함된 경우가 많아 장점막을 자극하고 속 더부룩함과 관절 주변에 은근한 부기 다리와 무릎의 미세 염증으로 이어져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이 커집니다. 더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적은 양이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크리머를 따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간과 담낭 기능이 느려지는 만큼 포화지방은 몸속에 조금씩 쌓여갑니다. 만약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묵직해지거나 발목이 붓고 걸음이 느려지는 느낌이 있다면 매일 마시는 커피 습관이 본인도 모르게 몸에 부담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은 방법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바꾸거나 첨가물이 없는 저지방 우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이런 지방을 매일 끊어내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관절과 다리의 부담을 확 줄일 수 있고 그 효과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쁜 지방 3번째, 치아씨드 과다 섭취.
많은 사람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먹는 치아시드가 정작 예순을 넘긴 몸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흔히들 치아시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슈퍼푸드라며 믿고 섭취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씨알류는 대사 과정과 소화 기능에 예상 외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이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그 농도가 매우 짙고 고령자의 몸이 이를 분해하고 활용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물에 불리지 않고 마른 상태로 섭취하거나 다량으로 넣을 경우 치아시드는 자기 무게의 12배에 달하는 수분을 흡수해 소화기관 안에서 젤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위산 분비가 줄거나 장운동이 둔해진 어르신들에게 이 젤은 복부 팽만감과 영양 흡수 방해 배변 지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노년소화연구회가 2020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하루 20g 이상 치아시드를 섭취한 고령자는 복통을 호소하거나 식후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지방 소화 속도까지 느려지는 현상이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치아시드의 복잡한 점은 오메가3 전구체인 ALA가 체내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EPA나 DHA로 전환되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 비율이 5%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에 이로울 거라 믿고 섭취한 지방이 오히려 아무 효과 없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견과류나 씨알류와 함께 섭취하면 지방 함량이 더해져 소화기관이 더욱 느려지고 다리가 무겁고 피로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일 아침 스무디나 푸딩 또는 건강빵에 치아시드를 챙겨 넣는 습관이 있다면 불린 후 소량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생선이나 계란 같은 저지방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이 좋고 고지방 견과류와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많이 먹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아시드를 과하게 섭취한다는 것은 결국 지방 섬유질 배출물까지 모두 과하게 들이붓는 셈이며 이는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과정을 오히려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쁜 지방 두 번째, 가공육 지방 베이컨, 햄, 소시지 등 아침 식사로 가공육을 먹는 것이 평범한 습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지방은 예순을 넘긴 몸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겹살 기름이나 소시지 기름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만약 아침마다 베이컨, 소시지, 햄 또는 얇게 썬 육가공 제품을 자주 드신다면 이는 포화지방을 정기적으로 축적시키는 경로가 됩니다. 특히 이런 지방은 자연 상태가 아닌 가공 과정에서 훈연, 절임, 장기 보존 등의 단계를 거치며 체내에 오래 남아있는 독성 물질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서울 노년건강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가공육 지방이 고운과 방부제 질산염과 만나 화학적으로 산화되며 체내에서 염증을 촉진하는 독성 산화지질로 전환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장점막을 얇게 만들며 관절이 뻣뻣해지고 염증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2021년 국내 노화 질환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4번 이상 가공육을 섭취한 고령자의 경우 혈관 경화 위험이 41% 증가했고 관절의 염증 수치 또한 32%나 높았으며 염증 지표로 알려진 CRP 수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가공육에서 비롯된 포화지방은 단기적으로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당 대사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식후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작용이 둔화되어 복부나 하체에 지방이 쌓이게 되며 결국 다리 근육 회복이 늦어지고 근감소 위험도 따라오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은 신체 내 코르티솔 호르몬이 가장 높은 시간대로 이 시점에 가공육을 섭취하면 체중 증가와 오후 시간대 다리 피로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지방 소시지나 햄을 선택하면 괜찮다고 여기시지만
실제로는 이들 제품에도 화학적으로 가공된 동물성 지방이 숨어 있어 장기간 섭취 시 몸속에 쌓여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방은 단기적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무릎의 경직감이나 발목의 부종 이유 없는 다리 무거움 같은 증상으로 서서히 드러나며 삶의 질을 낮추게 됩니다. 나쁜 지방 첫 번째, 아보카도 과다 섭취. 요즘 아보카도를 건강식품이라며 매일 한 통씩 드시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그 양이 많아지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겐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이 도움이 되지만 60을 넘긴 몸에서는 같은 지방이라도 소화와 흡수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보카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양과 섭취 방식, 그리고 다른 고지방 식품과 함께 먹는 경우 몸의 대사에 혼란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몸은 아보카도처럼 농축된 단일 불포화 지방을 충분히 분해하지 못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소화가 느려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와 담즙 분비량이 줄고 인슐린 민감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 대사 능력 자체가 약해지는데 여기에 아보카도 한 통이나 반 통씩 먹는다면 한 끼에 순수 지방을 15-30g 가까이 들이붓는 셈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간 기능이나 담낭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식사 후 쉽게 피곤해지고 회복력도 둔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국내 노인영양학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식물성 고지방 식품을 매일 섭취한 고령자는 식후 염증 수치가 평균 22% 높게 나타났고, 특히 아보카도를 다른 지방식품인 계란기름치즈와 함께 섭취한 경우 중성지방이 분해되지 않은 채 혈중에 오래 남아 혈관을 단단하게 만들고 뇌로 가는 혈류까지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나 사고력 저하와도 연관이 있으며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겪고도 원인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식물성 스테롤인 베타시토스테롤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일시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DHA 대사와 남성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기초 체력이 줄고 호르몬 수치가 낮아진 노년기 남성에게는 다리 근력 저하나 피로 누적 회복 지연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정량을 소량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일 반 통 이상을 꾸준히 먹는 습관은 간과장에 부담을 주고 기운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고지방 식사를 한 뒤 쉽게 피곤하거나 배가 묵직하고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아보카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 4분의 1조각 정도만 섭취하고 저지방 단백질 식품과 함께 곁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식도 몸 상태에 따라 달리해야 하며 무엇보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골라서 먹는 지혜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피해야 할 지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다리 건강과 에너지 회복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방들은 단순한 영양 성분을 넘어서서 근육 회복과 염증 완화, 그리고 활력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중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본인의 생활을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거나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함께 나눈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걸어가요. 좋은 지방 네 번째, 코코넛 과육. 코코넛 오일의 인기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60을 넘긴 어르신들이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정제되지 않은 코코넛 과육입니다.
코코넛의 하얀 속살인 이 과육은 자연 상태의 지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름처럼 정제되지 않아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쉽게 소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이 과육은 중쇠지방산이라 불리는 특별한 형태의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섬유질, 미네랄, 그리고 폴리페놀과 함께 작용하며 체력 유지, 근육 회복 지방 대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코코넛 과육 속의 중쇠지방산은 일반적인 지방과 달리 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세포의 에너지원인 미토콘드리아로 흡수되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깨끗하게 연소되며 고령자의 지친 세포에 생기를 불어넣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특히 몸이 무겁고 뇌가 멍한 느낌이 자주 오는 분들에게는 이 지방이 뇌 안개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긴 사슬 형태의 지방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만큼 코코넛 과육에 들어있는 이 짧고 빠른 지방은 더욱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 영양대사건강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코코넛 과육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는 4주 만에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다리 근육의 지구력도 23%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코코넛 과육은 한겸 효과가 강한 라우르산이라는 성분도 포함하고 있어 장 속의 유해균을 억제하고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원 역할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근육과 뼈 건강에 중요한 호르몬 균형까지 도와줍니다. 특히 육체 활력을 좌우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DHEA 생성에도 관여하는데 이 두 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지켜주는 지방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시중에 흔히 나와 있는 코코넛 디저트나 요거트 제품은 대부분 설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기 어렵지만 첨가물 없는 순수 코코넛 과육을 하루 두세 숟갈 정도만 죽, 스무디 간식 등에 넣어 드시면 체력 회복과 지방 대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코코넛 과육은 단순한 이국적인 간식이 아니라 몸이 쉽게 알아듣고 활용할 수 있는 똑똑한 지방입니다. 혈관을 막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채워주고 소화기계에도 부담을 주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심장과 뇌혈관 건강까지 지켜주는 믿음직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즐겨왔지만 그 가치를 미처 몰랐던 또 다른 지방의 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은 근육과 뇌, 그리고 관절의 회복까지 폭넓게 돕는 귀중한 에너지원입니다. 좋은 지방, 세 번째, 달걀 노른자. 수십 년 동안 오해받아온 노른자는 많은 사람이 콜레스테롤의 원인으로 알고 멀리했지만 지금의 연구와 임상 경험은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0을 넘긴 어르신들에게 노른자는 안전할 뿐 아니라 회복에 꼭 필요한 지방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완전한 영양원이며 몸이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욱 필요로 하는 재료입니다. 노른자는 좋은 포화지방과 단일 불포화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있고 지방에서 흡수되는 비타민 D와 콜린, 루테인, 오메가 지방 등이 담겨 있어 다리 근육의 탄력 유지와 두뇌의 선명함, 그리고 호르몬 균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른자 속 지방은 자연적인 흡수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정제된 기름과 다르게 장에서 포스포지질과 함께 흡수되어 소화가 더딘 어르신들도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노른자는 몸의 기운을 북돋우면서도 지방 연소를 무겁게 만들지 않고 세포 회복에 필요한 영양을 부드럽게 채워주는 균형 잡힌 식품이 됩니다. 국내 영양대사건강연구소 2019년에 발표한 자료에서도 매일 한 알의 달걀을 꾸준히 먹은 고령자의 경우 12주 만에 다리 근력과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늘었고 특히 저녁에 달걀을 섭취한 이들에게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노른자는 또 신경 전달에 필수적인 콜린의 핵심 공급원인데 이 성분이 부족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반응이 느려지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떨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콜린 부족을 겪는 경우가 많아
근육 수축이 어눌해지고 회복 속도가 더뎌지며 작은 충격에도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른자를 식단에 조금씩이라도 되돌려 넣으면 이런 문제들이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회복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은 균형입니다. 하루에 여러 알을 먹을 필요는 없고 한두 알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자연스럽게 챙기는 것만으로도 지방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조리법은 부드럽게 삶은 반숙 달걀이나 약불로 천천히 익힌 스크램블이며 버터나 가공 치즈를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흰자만 먹고 노른자를 피했다면 이제는 그 습관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흰자는 단백질을 주지만 노른자는 몸을 다시 세우는데 필요한 지방과 영양을 모두 담고 있어 그 둘의 균형이 몸 전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노른자를 활용한 식사는 어르신들이 다리 근육과 뇌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며 적당한 포만감과 안정적인 에너지를 주어 일상에서의 피로를 줄이고 신체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영양 공급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끌어올려 노년기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좋은 지방 두 번째, 생선 껍질의 지방. 많은 분들이 생선을 드실 때 껍질은 그냥 벗겨내거나 남기고는 하시지만 특히 연어처럼 기름진 생선의 껍질에는 예순 이후 꼭 필요한 지방과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생선 껍질은 단순한 부위가 아니라 뼈와 관절을 지지하고 다리 근육의 힘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콜라겐과 한겸 성분을 자연스럽게 담고 있는 훌륭한 지방 공급원입니다. 이 지방은 껍질 속에서 원형 그대로 존재하며 단백질과 결합조직 아미노산이 함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가 든 몸이 더욱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에 붙어 있는 형태로 흡수되기 때문에 관절 주변 근육 막인대에 필요한 지방과 단백질이 동시에 전달되어 훨씬 효율적인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생선 껍질까지 함께 섭취한 고령자는 같은 생선을 먹되 껍질을 제거한 집단보다 관절 통증이 32% 감소했고 유연성과 근육 회복 속도 역시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껍질에는 또한 글라이신과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다량 들어있는데 이는 무릎, 다리, 근육 인대의 콜라겐 생성을 직접적으로 돕는 중요한 물질로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결합 조직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중에 흔히 유행하는 콜라겐 파우더는 단일 성분이지만 생선 껍질은 이 모든 성분을 조화롭게 포함하면서 지방까지 함께 전달해주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과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생선 껍질의 지방은 조리 시에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편으로 약불에서 가볍게 구운 껍질에는 여전히 자연 항산화 물질이 남아있어 오메가3의 산화를 막고 관절과 근육의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계단을 오르거나 장시간 걷는 후에 오는 무릎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앞당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껍질은 기름에 튀기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생선의 소금이나 허브로 간을 살짝 하고 껍질이 바삭하게 될 때까지 약한 불에서 구워주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병어 같이 껍질이 있는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챙겨 드셔도 관절의 유연성이나 다리의 힘에서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처럼 껍질을 포함한 식사는 콜라겐을 외부에서 억지로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몸 안에서 필요한 위치에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회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생선 껍질은 버릴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과 단백질 한겹 물질을 모두 담고 있는 지혜로운 음식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몸속 깊이에서 염증을 조절하고 근육의 재건을 도우며 고령자의 에너지 회복에 핵심적인 작용을 하는
또 다른 최고의 지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지방 첫 번째, 풀먹인 소고기 지방.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고기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의 과학은 오히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순을 넘긴 분들에게는 병원에서 파는 병 속의 정제유보다도 자연 상태의 목초, 사육 소고기에서 나오는 지방이야말로 관절을 지키고 근육을 회복시키며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이 지방은 단순한 열량원이 아니라 단백질과 결합조직 필수 아미노산과 함께 원형 그대로 남아있어 몸속에서 무리 없이 활용됩니다. 특히 이 지방에는 스테아르산이라는 포화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며 이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고령자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2년 서울대학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스테아르산을 포함한 소고기 지방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는 운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근육에서 생성되는 에너지가 18% 증가했고 혈당 조절이 개선되며 허리둘레가 줄어드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지방에 포함된 공액리놀레산이라는 특별한 지방산입니다. 이것은 염증을 억제하고 무릎 통증을 줄이며 복부 깊숙한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데도 효과가 있으며 이는 자세를 안정시키고 체중 중심을 바로잡는 데까지 영향을 줍니다. 임상 실험에서는 이 지방을 포함한 식사를 한 고령자들이 다리의 지구력이 증가하고 일상 활동 중 느끼는 통증도 줄어들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방은 조리 시 열에도 안정적이어서 약불에서 구워내거나 조림찜 요리로 활용하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흡수율도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단 이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가공된 소시지나 햄처럼 양념이 과하게 들어간 형태가 아니라 목초를 먹고 자란 자연 상태의 소고기를 그대로 구워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이 있는 갈비, 사태, 양지 같은 부위를 조리할 때는 너무 센 불로 태우지 말고 부드럽게 구워주어야 지방이 잘 스며들어 복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됩니다. 이처럼 자연 그대로의 고기, 지방은 단순히 맛을 위한 요소가 아니라 호르몬 생성과 에너지 유지, 관절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실제로 60세가 넘은 이후부터는 지방의 종류가 우리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어떤 지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컨디션이 달라지고 삶의 질도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나쁜 지방은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고 뇌를 무겁게 하며 다리에 힘이 빠지게 만들지만 좋은 지방은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몸을 되살려줍니다. 특별한 운동 없이도 잘 걷게 해주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게 해주며 만성 염증의 원인을 줄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간단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매일의 선택을 반복하는데 그 누구도 예방에서 이익을 얻지 않기 때문에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의 식사 속 지방을 바꾸는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삶을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관절 통증 오후에 오는 피로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남는 무거움 모두 지방의 종류 하나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의 회복은 빠른 변화보다도 깊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른 지방을 하나씩 골라 담는 것, 그 단순한 행동이 쌓여 당신의 몸을 다시 젊고 유연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건강을 함께 나누고 싶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앞으로도 따뜻한 위로와 의미 있는 건강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